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현섭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 추운 여의도까지 걸음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연구한 내용과 제 평소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산림의 미래 자원화를 위한 예측 가능한 자원 조성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뉘앙스가 좀 있는데요. 자원화. 자원화를 한다는 것은 뭐 쓸모 있는 나무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뭐 자원을 이제 가꾸는 것을 말할 텐데 그 양과 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그 어떤 경험적인 어떤 조림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방식, 예측 가능한 조림이면은 그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그 자원 조성의 현황을 먼저 좀 같이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측 가능한 조림을 위해서 산림과학원이 연구한 생존, 생장 예측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나무 심기 기간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 조림 분야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좀 부족하죠. 해서 올해부터 계속해 나갈 연구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자원 조성의 현황입니다. 나무 심기 정말로 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격변의 시기를 관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53년도의 인목 축적이 헥타르당 5.62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70년 정도 지났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31배가 증가했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보면 산림률이 62.6%입니다. 산림국이라고 과히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국토 녹화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는 우리 녹화 기록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거의 다 이제 돼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10년마다 출간하는 FAO 세계 산림자원 보고서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3%입니다. 10년 전, 20년에 비해서 좀 감소되어 있는데 이 수치에는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세계적인 임업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 뉴질랜드가 저희보다 산림률이 낮습니다. 근데 그들은 임업 부국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이 나라들처럼 이 63%에 달하는 산림을 가지고 얼마든지 산림 부국의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었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었는데요. 헥타 면적으로 보면 한 460만 헥타 정도를 심었고요. 한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서울 면적으로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제주 면적으로 제가 비교해봤는데요. 제주도를 25개를 만드는 만큼의 면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한 5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그 수종들을 많이 심었을까 좀 봤는데 의외로 저희가 침엽수를 많이 심은 줄 알았는데요. 화렵수도 상당히 많은 면적에 심었었습니다. 그리고 본수로는 침엽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를 심었을까를 시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1차 녹화 기간인 70년도에서부터 보면은 침엽수는 낙엽송 리기다가 많이 심어졌고요. 화렵수는 포플러, 현사시 이런 나무들이 많이 심어졌습니다. 특징이 있죠. 이 당시에는 사방이 급했고 빨리 녹화가 급했기 때문에 빨리 잘 자랄 나무 이런 나무들은 이제 많이 심었고요. 이제 치산 녹화가 끝나고 자원하기로 들어오면은 이 5차기, 이 4차기 정도에서부터는요. 낙엽송 편백이 이제 좀 많이 좀 심겨져 있고요. 화렵수는 상수리, 백합, 자작이 많이 좀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산 녹화기에서는 이제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사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심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뭔가 이용을 자원하기로 들어와서는 이용을 할 수 있는 나무들로 포커스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선배들은 지금 쓸만한 나무를 좀 많이 좀 안 심어줬을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당시에는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도 감사를 깊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숲이 이제 그 70년대부터 좀 많이 심어져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임업은 조림이 임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림부터 수확에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산재 시대, 수확 시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재조림의 시대입니다. 목재 수확을 한 이후에 조림과 풀베기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조림의 시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조림 그냥 산에다 나무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무 심으면 되죠.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재조림의 시대입니다. 수확 이후에 나무를 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 기후가 달라졌습니다. 기후변화. 지금 우리는 매일 눈 뜨면은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풍부한 어떤 자원으로부터 우리 살림의 토양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이제는 미래 세대에서 쓸 수 있는 나무를 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빨리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나무를 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에서 우리는 과거의 조림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조림의 시대에는 뭔가 조림 기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조림의 현장으로 좀 가볼 텐데요. 산림자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조림 모니터링 용역 과제 자료인데요. 조림 당년에 조림 한 해 봄에 심고 그해 가을에 이제 활착률을 조사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 한 89% 정도 되죠. 이게 이제 봄에 심고 가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당년의 결과는 거죠. 여기서 조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림은 그 이후에 풀베기를 한 3년, 4년간 하죠. 그 가운데에서 생존율, 활착률이 변한다는 거죠. 이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면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한 조림하고 3년 정도 지나면은 한 72%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한 해 정도 지나면은 약 한 70%가 정도 생존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0번을 심으면은 30%는 날아가고 2,000번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산에. 근데 그거는 생존해 있다는 거죠. 그게 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0번의 나무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이제 들려 있죠. 여기 이제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이제 묘목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르다가 이렇게 뭐 꺾이고 이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풀베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이제 풀베기 하러 들어가는데 이 표식봉을 찾기도 어려울 만큼 풀들이 많습니다. 그렇단 말이고 풀베기 할 때 조림목의 피해를 많이 입어요. 풀베기뿐만 아니라 칡도 조림목의 생장을 제한하는 아주 그 위험한 인자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조림의 현장에는 당년 이후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치열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정화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동물이 이제 섭식을 하거나 또는 이제 풀베기 할 때 날아가는 환경. 그래서 조림이 4년 정도 지났을 때 정화가 보호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좋은 용재로 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림의 현장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양과 질이 모두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상 생육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새 수종에 대해서 한 4년 정도 심고 조사를 했거든요. 전국에 330개소에 한 22,000개체를 가지고 매년 추적 조사를 한 건데요. 정상 생육,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정화도 괜찮은 것들, 걔들이 전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수리 나무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2,000번을 말씀드렸잖아요. 2,000번 중에 1,000번만 조림한 지 4년 이후에 쓸모있는 그 조림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어린 나무 가꾸기도 해야 되고 무육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좋은 나무를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림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정상생육의 양의 문제, 이 50.8%를 더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결과제 2번이라고 저희가 표시했습니다만은 비정상 생육한 개체들은 고사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피해를 많이 받아요. 풀베기 할 때 초두가 날아가든가 잎이 날아가든가 해서 아마 살아는 있지만 되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올리고 정상 생육하는 양은 올려야 되고 이 피해를 입는 것들은 없애거나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이 재조림 시대의 조림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저희는 임기응변식의 해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조림의 궁극적인 물음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조림은 언제 어디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대한 물음이 그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나무를 심느냐는 거는 조림 정책적으로 뭐 낙엽순, 상수리, 편백 이런 것들을 많이 심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나무를 선택을 하는 거고, 또 어떤 나무라는 거는 경제적 개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의 어떤 판단보다는 경제하시는 분들과의 함께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어디에 나무를 심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지위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조림지도입니다. 맞춤형 조림지도라는 것은 지위지수, 그러니까 땅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이제 어떤 나무가 잘 자랄지 말지를 알려주는 정보거든요. 하다 보니까 땅이 좋은 곳에서는 19개 나무, 모든 나무가 다 잘 자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어떤 나무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위지수를 기반한 맞춤형 조림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조림을 하기 위해서 땅이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위해 했던 그런 어떤 정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어떤 그 맞춤형 조림지도는 한번 좀 재조림 시대에 맞게 좀 고쳐보자라는 것들이 저에게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언제 심어야 되느냐 겁니다. 언제 심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 국내 자료를 살펴보면 42년, 43년 전에 82년도에 이렇게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태다, 편백에 대해서 봄, 가을로 일정한 어떤 그 경향을 보인다고 이제 제시한 게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교과서라든지 정책적으로 봄과 가을에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조림시기라고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전에는 저희가 기후변화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변화는 늘상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디에 언제 나무를 심어야 될지가 저희가 포커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에서는 조림목의 생육 예측 모델 개발 통해서 맞춤형 조림지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심고 있는 낙엽성 상수리 편백을 대상으로 전국에 한 330개소 시험지를 조사를 했고요. 그 환경 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기상, 토양, 입지, 그리고 조림목의 크기, 심을 때의 크기죠. 그 다음에 조림지의 뭐 임상 정보라든지 대체적으로 한 50개 인자.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조림에 필요한 정보들은 아마 다 담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 환경 특성에 반응하는 생존율 그리고 생장 척도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라고 이거 좀 그 생장 예측에 유용한 기술인데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예측 설명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설명력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생존율에 같은 경우는 40%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생장량의 같은 경우는 최대 85%까지 맞출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의 특징 자랑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그 조림목의 초기 생장을 가지고 가장 그 높은 R스퀘어 설명력을 보이는 뉴질랜드 라디에다 파인의 제작 생장 예측 모델보다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예측 설명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인자들인데 어떤 인자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설명력이 최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주요 인자로 저희는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그 근원경면, 근원경, 수고면, 수거 이렇게 각각의 필요 인자들을 도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상대 생장과 절대 생장 값도 예측을 합니다. 왜냐 상대 생장이라는 건 뭐냐면 조림 초기에 심었을 때 이게 4년 뒤에 몇 배 자랄 것이냐를 맞추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수치는 얼마냐까지 예측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들이 전부 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활용해서 만든 생육 예측 모델이 되겠습니다. 수종별로 낙엽송, 상수리, 편백이 되겠고요. 생존율과 근원경, 수고, 제적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이 구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모델 예측치와 관측치라고 네가 표현을 했는데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시험지를 많이 만드는 거는 빅데이터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왜 만들었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연구가 아니라 좀 뭔가 조림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생육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다면은 7,000개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썼고요. 나머지 3,000개는 저희가 이 모델을 뿌려가지고 얼마만큼 정확도가 도출이 되느냐. 그러니까 검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증 값을 다 확인한 결과 이 정도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생육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맞춤형 조림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수종별로 적지를 세분화한다. 그러니까 낙엽송이 잘 자랄 곳, 상수리 편백이 잘 자랄 곳이 어디냐를 찾아준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좀 차이점은 토양에 물리 이화학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효테인, 토양에 이제 인산입니다. 인산이 생존율과 생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 또 토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이 이 조림목 초기의 크기가 이 조림목의 생존과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의로 최적 적정 가능 분량이라고 이제 기준을 나누는데요. 이런 것들은 범주하는 정책부서라든지 또 저희 또 학계, 그 다음에 조림제 담당자들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원래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6개의 수종이 이 땅에는 다 좋다가 아니라 낙엽송이 잘 될 곳, 상수리 편백이 어디에 잘 될지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해하는데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 임업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편하게 이 모델이 적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를 이용해서 이 생육 예측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생육 예측 모델을 이 API에 탑재를 하고 이 실현값을 평가를 해 봤는데요. 이 실질값이 요 왼쪽 귀퉁이에 있는 요 빨간 건데, 요게 실질값이고, 요게 이제 모델에서 예측값이고, 요게 이제 API에서 구현값인데, 근원경 상대 생장률로 봤을 때 실측과 모델 예측과 API 제행값이 뭐 같습니다. 같다는 것은 이 모델을 API에 탑재를 해가지고 활용해도 충분히 파워풀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그 챗GPT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챗GPT에서 호출할 수 있는 호출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요게 이제 저희가 모델을 개발한 파트, 요게 API 서버에 저희 모델을 탑재한 파트입니다. 금년도에는 요 클라이언트 있죠. 고객들이 챗GPT를 통해서 요 REST API, 여기 이제 접수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 자기가 이제 뭔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동을 해서 이렇게 값을 돌려주는, 요 전체 4분면 중에 4분의 3을 저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1을 금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저희가 정해진 양식의 어떤 그 값들을 넣으면 이 땅에서는 나무가 얼마만큼 생존과 생장을 보일지를 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고 들어간 것과 막 심는 거하고는 사실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결과치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육 예측 모델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무는 그러면 언제 심어야 되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종마다 나무 심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또 역시 같은 수종을 대상으로 전국에 240개 시험지를 만들고 반복까지 들어가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 뭐 환경자료, 산학기상망, 기상청의 뭐 토양 온습도, 그리고 건조지수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낙엽송은 봄에 이렇게 좀 좋고요. 이게 여름에 뜨거워지면 이제 생존율이 안 좋아지고, 상수리는 봄철이 안 좋다가 가을이 좋아지고, 편백은 봄철이 좋다가 가을이 안 좋고, 이렇게 수종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떤 학술적 의미라면은 요 밑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죠. 이거 이제 행정적으로 저희가 80% 이상이면은 그냥 두고 2등급 80에서 50% 정도면은 보식을 해라. 그리고 50% 미만이면은 재조림해라라는 기준인데요.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도 낙엽송과 상수리 편백이 경향치가 다 다릅니다. 3등급이 뜨거워지면 올라가고요. 1등급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세 수종마다 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왜 뭐가 영향을 미쳤을지를 저희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죠. 이게 뭐 어떻게 좀 안 될까? 이게 먹지는 않는데.
아, 예, 예. 자, 그래서 그 생존율 80%를 기준이 되는 핵심 인자를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최고 기온, 그리고 강수, 뭐 건조 지수를 봤을 때 최고 기온, 그 기온, 그러니까 기온과 세수종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고 기온의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과 최저 기온의 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강수 일수는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나머지가 이제 나타나지 않았고, 건조 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건조 지수가 밑으로 이제 마이너스 값이면 이제 건조 지수가 이제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건데 이게 좀 어떤 건 좋게 나오네, 어떤 경향이 일정치가 않은 점이 있어서 저희가 강수 일수와 건조 지수는 드랍을 시켰고요. 기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래 회기식을 통해 가지고 각각 춤추기별로 수종별로 몇 도씨의 반응을 하는지 80%가 되는 그 기준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좀 넘겨 주시겠어요? 예, 예. 그랬을 때 낙엽성 상수리, 그러니까 춘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22.9도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0.1도씨 무조건 이상이어야 되고 14.8도씨 이상일 때 생존율이 80%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시험지를 몇 군데, 5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3가지 정도만 보면 이 남부, 중부, 북부별로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건 한 달 차이, 어떤 건 한 달 반 차이, 이렇게 시기가 각각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이제 펼쳐놓고 순기표로 펼쳐놓고 보면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림 시기가 굉장히 확장됐다는 겁니다. 수종마다 확장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식목일 자꾸 이렇게 뭐 옮기러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식목일 앞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목일은 이게 3월달, 4월달도 우리가 나무 심을 수 있지만 이 가을에도 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당기거나 말거나 할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두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봄이 빨리 오니까 뭐 빨리 나무 심는다. 그러니까 봄에만 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을까지도 저희는 조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림을 보통 이제 당해에 벌채를 하면 그 이듬해나 3년 안에 이제 나무를 심잖아요. 그런데 당해 벌채, 봄에 벌채하고 가을에 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학술적 가치라면은 요거와 요 밑에 거는 정책적 활용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조림 시기를 당년 수확, 당년 조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안 넘어갑니다. 좀. 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 원천 기술을 저희는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바꿀 수가 있을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현행의 나무 심기 기간은 뭐 지역별로 한 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봄철, 그것도 봄철 정도 한 달 기간인데요. 이거를 수종과 조림지별로 연중으로 1회 기간까지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게 화렵수 양묘 조림 1난표가 있잖아요. 1 플러스 4, 이게 이제 그 해에 조림을 하는 겁니다. 그 해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이듬해 조림한데, 그 해에 조림할 수 있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양묘 조림의 조림 적정 시기를 중심으로 묘목 생산, 보관, 운반하는 그 세부 일정 제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나무를 묘목을 키워가지고 산에 갔는데 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나무가 산에 그대로 있어요. 묘목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활력이 떨어지죠. 그런 나무 심어봐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나무들을 그런 어떤 일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세 번째로는 조림 시기를 변화할 수 있어요. 변화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산악 기상망, 산림청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산악 기상망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낙엽성은 언제 어떻게 이제 조림 시기가 달라질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 나무 심는 시기가 각각 다른데 그러면 단풍지도 개화지도처럼 매년 수종마다 언제쯤 심으라고 지역별로 예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원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 그 제시한 그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조림 문제를 다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렵수의 생존 생장을 예측하는
그 모델, 그리고 화력수, 이게 생존 생장 예측뿐만 아니라 이제 식재 조림에서 벗어나 가지고 파종 조림, 대묘 조림, 그다음에 이런 나무들을 정화 보호를 잘 할 수 있는 조림목 보호 기술. 그래서 이걸 조림 실행 기술이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 조림 기술, 예측을 통한 정밀 조림과 이 조림목을 보호할 수 있는 조림 실행 기술, 그리고 다각적인 화릅수 조성 기술, 조림 기술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수학부터 조림까지의 최적 조림 의사 결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예측, 건전 생육 보장이 된다면은 산림자원을 통해서 모두가 누리는 숲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금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연구인데요. 첫 번째는 느티나무 울풀의 졸참나무를 대상으로 생육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요. 조림지도 개선 정보를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정 시기를 구명을 하고 프로그램을 생육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성기술 다각화인데요. 이 그림이 조림목을 보호한 겁니다. 이렇게 미니 온실 효과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수호 생장이 좋습니다. 정화 보호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효과와 적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파종조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뿌려가지고도 숲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할 계획이고, 말씀드린 대로 조림계획 수립 의사결정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조림이란 거는 사실은 목재 수확부터 연계되어 있는 작업인데요. 목재 수확이 이루어지고 종자 수국계, 양묘, 그리고 이제 조림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보들을 좀 통합해 보자는 겁니다. 정보들을 통합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경험적인 어떤 관행적인 그런 조림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기에는 인공조림 기술, 파종조림도 들어가고 식재조림도 들어가고 천연갱신도 들어가서 이렇게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정확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들의 식견과 견해 지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 이음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조림 이후에 조림지 이력 정보에 관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재 수확에서부터 양묘, 종자, 양묘, 조림까지 포함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언제 어디에 활착률 80% 이상이 가능한 조림을 언제 어디에 해야 될지, 이런 정밀 조림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조림 기술 다각화, 파종 조림 통해서 조림 시기를 굉장히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림을 하려면은 최소한 3년, 수확부터 종자부터 묘목 생산까지 현장까지 가는데 최소한 3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파종 조림을 한다면은 그 해에 숲을 파종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바로 이제 숲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림 시기를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자를 동물이 섭식을 한다든지 또 침식에 의해서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유실의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할 거고요. 파종림, 시드볼인데요. 이거는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 빨리 화렵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런 건조 척박한 조림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종림을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조림목 정화 보호를 해서 우량한 용재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림목을 보호하겠다. 이런 기술들이 합해지면은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면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28년, 29년도에 배치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갖춰진다면 차근차근 고기림, 사유림에 적용할 수 있는 조림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어떤 산림 기술 경영 연구소만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목 생리라든지 입지 토양 연구, 인목 육정 연구, 앞서 이영미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인목 육정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과학적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내야 되겠고요. 조림 정책을 뒤에서 지원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조림 정책을 선도하는 어떤 연구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피해지 복원을 넘어가지고 이 피해지를 산업자원으로 살림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비전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좀 함께하는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걸 위해서 저희는 그래서 금년도에 그 양묘조림 전문가 연구협의체를 좀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 조림 환경을 정밀하게 전망을 하고요. 조림 분야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막 너무 널려져 있는 뭐 다학제적 이런 게 아니라 좀 전문가 집단,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좀 전문적이고 좀 집중적인 어떤 융합을 통해서 조림 분야의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활동으로 금년 하반기에 산림과학회 총회에서 양묘조림 분야 특별 세션을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 요런 어떤 활동을 기반으로 29년도 EU 프로 세계 총회 케냐 나이로비에서 있는데요. 이 29년도 EU 프로 세계 대회에서 저희가 산림 조성과 초기 생장, 딱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하고 딱 매이 같은데요. 이 분야를 이제 운영해볼 계획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좀 두서없이 이제 뭐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한다고 좀 정신이 없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희가 뭐 개발한 연구 성과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 조림 문제를 획기적으로 뭐 혁신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지만 또렷한 성과를 가지고 뭔가 변화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정책과 저희 또 연구 그리고 학계의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조림 분야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가 한 구석에서 꼼지락꼼지락 계속 활동하고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해 주신 김현섭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